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의 등급. 2. K2를 계속 포격하자. 3. 충격적인 보도. 러시아 전차부대가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제블린 미사일 앞에서 무력하게 패퇴당하면서 대전차 화기의 개량이라는 작은 변수가 현대 전쟁의 상식을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서는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 어떻게 전차를 운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그 제블린과 MBT-로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기계 화부대를 주력으로 삼으며 다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당면한 과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다는 사실을 공개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최신형 전차 K2 흑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활을 쓸 때 49발을 명중시키고 나서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허공으로 날렸다고 전해지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시험평가가 한창인 K2 흑표 전차는 신세대 전차답게 겸손 따위는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모든 표적을 정확히 사격하면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하여 사격하는 시험에 관해 설명하면서 5발을 사격해서 3발이 명중하면 합격하는 것이었는데 첫 3발을 싱겁게 명중시켜서 남은 2발은 별도로 사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의 반응을 궁금해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노르웨이를 찾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시험이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간 K2 전차가 적설량이 훨씬 큰 상황에서 기동하거나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내나 기지의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대한민국의 전차가 독일의 전차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K2 흑표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K2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지에서 보고 온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것 같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한반도의 설산 지형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만큼 가벼운 무게로 인해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과 강추위에도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러시아의 전차는 혹독한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얼어붙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말았죠. 이에 따라 군사 관계자들은 전차의 환경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는데요. 이 와중에 K2 전차가 노르웨이 설원에서 부드럽게 회피기동을 펼치는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K2 흑표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에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2위로 뽑히며 한국 방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순위권에 랭킹된 전차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의 90식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4, 영국의 챌린저 2 등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에 K2 전차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아주 큰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때는 독일의 레오파드 EA7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도 했고 아직 노르웨이에서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이번 전쟁을 본 많은 사람은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러시아제 전차들 모조리 섬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신화와 같은 활약을 벌이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칭송하면서
성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40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대당 1억 원짜리 휴대용 화기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존하는 전차부대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제블린 미사일이 대전차 화기 중에 이 정도의 활약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도 귀라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K2 전차에는 능동방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전차가 미사일에 맞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능동방호 시스템은 유도 교란형인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인 하드킬로 나뉘는데요. 먼저 유도 교란형은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탐지해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ECM 장비인 제머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인데요.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들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기동에 들어가 대전차 화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형 K2 전차를 개선하면서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응 파괴형은 유도 교란형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호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방호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주어 미래 전투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호체계로 인정받고 있죠.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 노예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게다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적용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은 수출 모델에만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에도 적용이 끝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한화디펜스가 만든 에즈-21 레드백 장갑차는 대전차 화기에 대한 방어력을 특별히 신경 쓴 모델인데요. 호주의 수출을 앞둔 레드백 장갑차에는 전투기에나 적용될 법한 최첨단 센서가 달려있고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호 체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에즈-21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능동방호 체계였기 때문에 최근 방호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많은 국가에서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블린 미사일이 K2 전차나 레드백 장갑차들 향해 발사된다는 가정은 다소 극단적인 면모가 있는데요.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이나 우리 군의 적대 국가들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대전차 화기와 전차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무리가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작정 전차를 들이민 러시아군의 전략적 패배가 원인이었죠.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침략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평지 지형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의 지형에서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블린의 활약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 유도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들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능동방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싼 전차들 여러 대 구입하는 방식은 과거에나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고사성어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요. K2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무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죠. 현재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관 부스에서 중동형 K2 전차 이외에도 다목적 무인 차량, 장애물 개척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을 전시해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주망회 회장 K2 전차의 성능은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소기업 주망회 회장 K2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했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는데요.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K2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내며 최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항공 전시장은 참관객들로 북적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제복 차림의 군인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무인 항공기 3종에 집중됐는데요.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 일명 KUS 모형을 유심히 살펴보던 사우디아라비아군 관계자들은 사양과 성능을 물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수직이 착륙형 감시정찰 무인기와 자율형 전술 무인 항공기 모형에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도3 항공 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화면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상공에서 찍은 세밀한 지도 위에 최적의 하늘길을 안내하는 선들이 끊임없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통상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항공 운송 업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항공기 완제기 및 부품 개발, 이성체 발사체 개발, 무인 항공기 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산업 종합기업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항공우주 산업이 올해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진그룹을 100년 기업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한진그룹이 주도하는 항공우주 산업의 요체는 무인항공기입니다. 무인항공기는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인데요. 대한항공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무인기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근접 감시용 무인기 개발을 필두로 전술급 4단 감시정찰용 무인기, 전략급 중고도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킬트로터 무인기 및 무인 헬기 등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요. 특히 대한항공은 첫 시장 진입 타깃으로 4단급 정찰 무인기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정부 과제를 활용해 2007년까지 산악 감시를 위주로 하는 근접 감시형 무인 항공기 KUS-7 및 전술급 무인기 KUS-9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는데요. 2010년엔 4단 정찰용 무인기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16년 전투용 적합 판정 및 국내 최초 무인 항공기 가망 인증을 동시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초도 양산 민능군 전략화를 통해 국내 무인기 개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4단 정찰용 무인기는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고
24시간 연속 감시, 정찰 임무가 가능한데요.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환경에 맞춰 차량의 탑재에 이동하면서 어디서든 이륙할 수 있는 발사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급강하 자동 착륙 기술까지 적용됐는데요. 대한항공은 독보적인 무인 항공기 개발 경험을 앞세워 U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함께 UAM을 그룹해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UAM은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소형 항공기를 조종사 탑승 없이 안전하게 운항합니다. 기존 여객의 화물을 운송하는 유한 항공기에 조종사 탑승 없이 자율 비행을 위한 무인 항공기 기술을 고려한 것인데요. 항공관제 시스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며 원격으로 항공교통을 통제하는 관제 시스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에서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한국공학관리원이 주관한 산업기술성과 15선에서 급강하 자동 착륙 기술이 적용된 4단급 무인 항공기 KUS의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공학관리원은 공학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하고 관련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회기여도와 시장기여도, 미래 성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산업기술 성과는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대한항공 4단급 무인 항공기는 폭 4.5m, 길이 3.7m, 높이 0.9m 크기 전자동 전술 무인 항공기였습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무인 항공기 가망 인증을 획득한 바 있었으며 작년 12월에는 양산을 완료해 현 재건에 배치돼 운용 중인데요. 특히 대한항공 4단급 무인 항공기는 이륙과 비행, 착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비행체 복수 통제를 통해 24시간 연속으로 감시 및 정찰 임무가 가능하며 산악 지형이 많은 운용 환경에 맞춰 차량의 탑재에 이동이 가능하고 어디서든 이륙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 급강하 자동 착륙 기술까지 갖췄는데요. 운영 안전성 및 편의성이 극대화돼 대한민국 군감이 정찰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기존 4단급 무인기를 업그레이드해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 수직이 착륙 무인기 개발 또한 리프트 앤 크루즈는 비행기 날개와 함께 이륙용 로터 회전 날개, 비행용 로터를 따로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이륙할 때 지면과 수직 방향 로터를 사용해 떠오르고 순항 고도에 이르면 수평 방향 로터로 속도를 내는 개념인데요. 해기 방식과 비교해 높은 고도에서 고속비행 및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수직이 착륙 무인기 개발을 완료한 후 차기 4단급 무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 제안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4단급 무인기 외에 5등급,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 필트로터형 무인 항공기, 차세대 커피 탑 무인 항공기, 다목적 무인 헬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무인기 개발 및 운용 경험을 토대로 무인기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추진해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직이 착륙 무인 항공기 KUS의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 관계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는데요. 대형 크레인에서 내린 안전줄에 묶인 KUSTR의 양쪽 날개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체 길이가 3.5m인 작은 무인기이지만 비행에 앞서 진행되는 각종 기기 확인 절차 등은 실제 항공기와 비슷했는데요. 모니터에 표시된 비행기 엔진 회전수가 7100을 넘어서자 비행기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험 비행은 수동과 자동의 중간 정도인 반자동 상태에서 이뤄졌는데요. 완전 자동 단계에선 지상에서 비행기를 제어하는 지상의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지상 조종석에 탑승한 무인기 조종사가 컴퓨터를 이용해 비행기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비행에선 휴대형 무선 조종장치로 KUSTR을 움직였는데요. 비행고도 등은 지상의 내 컴퓨터를 통해 통제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대한항공 무인기사업부는 시험 비행이어서 비행기를 보며 조종했지만 KUSTR의 최고 고도가 3km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지성체의 컴퓨터로 조종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시험 비행을 모니터랑하는 경납고 옆에 세워진 미니버스 크기의 지상의 차량 내부도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2명이 앉을 수 있는 실내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비행기 고도와 속도, 좌표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무인기 동체 앞부분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도 실시간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KUSTR는 항우연이 2002년부터 1,000억 원을 투입해 2011년 개발에 성공한 무인 항공기 TR-100을 기반으로 탄생했는데요. 항우연이 개발한 TR-100은 중량 1톤의 동체 길이 5m, 폭 7m였습니다. 하지만 KUSTR는 동체 길이 3.5m, 폭 5.2m의 중량도 200kg로 대한항공 연구기획팀은 작고 가볍게 만들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기화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틸트로터 비행기는 미국 벨이 1950년대부터 연구해 왔으며 벨이 보잉과 합작해 만든 틸트로터 유인 수송기 MV-221는 이미 미국 해병대에 200여 대가 실전 배치됐는데요. 이 비행기는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벨은 틸트로터 무인기에 원천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2006년 실용화를 위한 시험 비행 과정에서 추락해버렸고 당시 추락 원인을 찾지 못해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항우연 미래 비행 체계실은 2002년 틸트로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며 벨과 기술 제휴를 하려고 했지만 벨 측이 기술을 줄 수 없다고 해 고생 끝에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하자 있는 기술을 받을 뻔했던 한국에 득이 된 셈이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적진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됐는데요. 현재 세계 무인기 시장은 군용이 97%, 민간용은 3% 수준인데요. 성장 속도는 민간용이 더 빠른데요. 미국 연방항공청은 미국에서만 상업용 무인기가 1만 대 이상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은 무인기와 유인기를 통합한 항공관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세계 무인기 시장은 미국 점유율 66%, 이스라엘 23%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인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1995억 원을 투입해 무인기 운영 및 인증 체계, 원격 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를 갖출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고객을 확보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장비 등 요구조건에 맞춰 양산 모델을 만드는 체계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차세대 무인기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각국에서 주문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